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과 중국 리더가 대만에 대해 서로를 경고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 한 대만 갖고 불장난하면 누구라도 화상을 입을 것이라는 경고는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시진핑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대만 방문을 최종 확정짓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는 적어도 발표하지 않은 채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 해도 중국이 당장 대만을 군사 공격하진 않겠지만 한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의 긴장이 강해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연방 상원에 이어 하원도 2,800만 달러 규모의 반도체 칩 생산 기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중국보다 이 분야에서 앞서가겠다는 미국 정치인들의 의지가 반영된 법안입니다. 국무부가 더 많은 중국 전문가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초당적 법안도 연방 하원에 오늘 발의됐습니다. 상원에서 기후변화 기금을 포함한 지출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전기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은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중고차를 살 때도 베네핏이 적용됩니다. 켄터키 동부에서 홍수로 적어도 15명이 숨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위험합니다. 10월로 알려졌었던 업데이트된 오미크론 부스터샷이 9월에 가능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와 뉴욕주에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는 에이즈 사태에 대한 기억이 떠올려지고 미국인 5명 가운데 1명은 자신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될 수도 있다는 과잉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낙태 판결 이후 학생들의 시위가 거세지자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헌법 강의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판결문을 쓴 사무엘 얼리또 대법관은 낙태 판결을 비난하는 세계 지도자들을 조롱해서 본인이 세계적인 뉴스메이커가 됐습니다. 매사추세츠주 트레이더조 직원이 처음으로 노조 설립 투표를 통과시켰고 다른 스토어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마오쩌둥이 공산당과 함께 중국 본토를 장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장개석과 그의 군대가 섬으로 대만으로 도피했죠. 피신한 거죠. 그 이후에 대만은 중국과는 별도로 자치적으로 통치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외교적으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화를 위해서 그렇죠. 미국과 가까이 옆에 붙어 있는 나라도 아니고 태평양 건너서 있는 그런 그 대만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그 미국 사이에 어떠한 평화의 기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하나의 중국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대만을 그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나 또 중국이 그리하여 대만을 원래 우리 것이야 하고 가져가는 것도 미국으로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체제상, 이념상, 국가의 원래의 기본 원칙상. 그래서 이 같은 어정쩡한 모호한 전략을 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아시아 순방길을 떠났는데 대만을 방문할지 방문하지 않을지는 최종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국방부에서 지금 대만 방문은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펠로시는 대만을 방문하기를 원하는지 그에 따른 그 이후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될지 정확한 것은 일이 일어나 봐야 알기 때문에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략적인 중국이라는 큰 함대보다 더 큰 국가와 미국처럼 또 함대보다 더 큰 국가가 분쟁을 일으키고 군사적으로 격돌하고 하는 일이 쉬운 건 아닙니다. 다만 주변의 여러 국가들, 한국처럼 미국도 생각해야 되고 중국도 생각해야지 되는 그런 국가는 조금 앞의 미래를 내다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국에서 먼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어제 2시간 넘었다는 전화통화, 펠로시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방문하고 싶은가 그 이후에 대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중국 방문이 이 미묘한 그 균형 밸런스를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대표단이 대만 자주 방문했습니다. 뭐 미국의 장관도 갔고 그렇지만 국가 승계 서열 2위, 부통령 다음에 2위인 하원 의장이 97년 이후에 뉴트 깅그리치 이후에 처음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신경을 쓰고 그리고 또 중국으로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본인의 위신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어제 2시간 이상의 통화였으니까 계속 대만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기후변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와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공통 분모를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세계적인 보건 안보도 되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관세,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중국에 붙여놓은 엄청난 관세를 철회하고도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세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리 중국이 내는 거라 얘기를 했어도 그건 가짜 얘기고 중국이 내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중국 물자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내고 결국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상승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관세를 어느 정도 조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어제는 이 문제는 빠졌다고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코비드도 오래 겪었으니까 직접 만나서 대화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는 것도 얘기가 오고 갔다고 하고 뭐 2015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었을 때 시진핑 미국을 방문해서 어느 감자 마을에 가고 했었잖아요. 그때 호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코비드 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꼼짝하지 않고 하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올해 정상회담을 할 만한 대면을 할 얼굴 대 얼굴을 보고 대면을 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고 그 밖에는 모든 all about 어제 그 전화 통화에서 핵심적으로 세계가 보도하는 것은 대만, 타이완입니다.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는 갈등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왜? 서로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뭐 서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중국과 미국 지도자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중국은 근데 문제는 미국이지. 미국이 지금 중국을 최대 라이벌로 보면서 장기적으로 도전적인 그런 국가로 보는 것 아니야? 미국으로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들이 오고 가면서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한 말은 미국은 하나의 국가를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만 중국이 일방적으로 대만의 위상을 바꾸려고 하는 행동을 하면은 그 같은 움직임 요즘 좀 하고 있다고 보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필요하다면 우린 대만에 군사력을 쓸 수도 있다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오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절대로 반대한다. 그런 말조차 하는 것도 불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대만을 외교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 중국에 먹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기를 팝니다. 시스템을 강화하기를 원하고 중국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play with fire라고 얘기하잖아요. 불장난하면 타버릴 거다. 근데 뭐 화상을 입는다 이 정도의 얘기겠죠. 강한 말이긴 합니다. 대통령과 한 나라의 지도자 사이에서 오고 간 말은 그런데 전례 없는 건 아닙니다. 올해 초에 미국의 의회의 의원들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도 중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외교부에서 국방부는 또 지난해에 직접 대만을 향해서 불장난하면 다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시진핑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다음 주에 대만을 정말 방문을 하면은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큰 군사적인 충돌이나 군사적인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도 뭐 대통령 승계 서열 2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러한 때 중국을 방문하면 미국의 뭐 군용기를 타고 가고 군사적인 어떠한 호위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의전상으로도 당연하고 또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보다 조금 약한 단계로 뭐 만약에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방문한다면 중국이 뭔가를 보여주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왜 펠로시 의장은 이렇게 긴장을 일으키면서까지 대만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가? 펠로시 의장은요, 30년 넘게 의정 활동하고 정치 활동을 하면서 항상 베이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1989년도 천안문 사태. 그때를 민주당의 여러 가지 민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뭐 공화당도 민주주의 가치를 가지고 가는 그런 당입니다만 유난히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국내 이슈에서나 국제 이슈에서나 무척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시위를 유혈로 진압해서 그 천안문 광장의 그 배너,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배너, 이 뒤에 낸시 펠로시 의장이 있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홍콩의 민주화 시위 때도 2019년도에 얼마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지를 했습니까? 펠로시 의장은 그러니까 공산당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민주당인데도 민주당 하원 의장으로서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고, 이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공화당이 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해야지 된다고 하고, 1997년도 낸시 펠로시 이전에 지금까지 미국에서 유일하게 하원 의장으로 대만을 방문한 뉴트 깅그리치 공화당 전 하원 의장도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대만도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을 좋아하지만 이 대만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는 어떤 그 정치적인 그 마음이라고 할까요? 이 어떤 그 이런 때는 하트라고 쓰는 게 더 와닿겠죠. 미국에서 그런 겁니다. 대만이 예를 들어서 국내 이슈와도 연관이 되는 어떤 뭐 동성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분위기가 있고, 중국은 그렇지 않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펠로시로서도 대만을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만 총통도 베이징의 위협을 아랑곳하지 않고 웰컴 투 마이 월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만도 민주주의 가치, 진보 정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펠로시의 하트에는 대만의 그 민주적인 가치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문하고 싶어 하고요.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이제 올해 말에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임기 3번째를 인준을 받아야지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코비드-19을 중국이기 때문에 공산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너무 강하게 막은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분위기가 많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계층들도 있고, 경기도 지금 아주 슬로우하잖아요. 둔화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가 3번째 임기, 영원 집권, 장기 집권 이런 시나리오를 쓰려면은 지금 전부 뭐 방방 곳곳에 본인의 사진을 붙여놓고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민족적인 감정, 애국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애국심을 지도자가 강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랜드. 물론 이 경우는 섬이지만 대만은 우리 땅이야. 대만은 우리 땅이야. 애국심을 고취시켜서 본인이 인기를 얻고 이런다는 심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사람들은 그런데 약간 현상유지라고 할까요? 중국과 뭐 경제적으로 미국도 중국과 싸우면서도 경제 교류라든가 이해관계가 맞는 건 하잖아요. 대만도 마찬가지죠. 현상 유지하면서 과거에 그 홍콩처럼 자유 누릴 것을 누리면서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연관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군사력을 쓸 수도 있어 하니까 민방위 훈련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이 또 마침 그 연례 군사훈련, 이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한국이 군사훈련할 때 북한으로부터의 침공에 대비해서 하는 것처럼 베이징으로부터의 침공에 대비해서 닷새 동안 군사훈련하고 민방위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군인들을 더 많이 모으고 확장하고 군사력을 확대하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대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그 많은 매체에서는 어쩌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그 침공이
당겨질 수도 있다는 그런 최근에 수정된 보고서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번이 완전히 그 불을 붙이는 인화점이 돼서 인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인 엘리 라이터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그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인 태세가 훨씬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낸시 펠로시 지금이라도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하고 중국은 얘기를 하는 거고, 원래 대만과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그 시점을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25년이나 2030년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에서 최근에 2025년이 아니라 앞으로 18개월 안에, 18개월 아니면 언제입니까? 그 이전이잖아요. 그럴 때도 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미국과 군사협력을 대만은 지금 강화해야지 된다. 그리고 대만으로서는 18개월 뒤던 7년 뒤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우리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다 하는 것. 지금까지는 임박하지 않다고 봤고, 대만 정보국도 3월에 올해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4월 달에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한다고 처음에 발표를 했잖아요. 코비드 때문에 지금으로 미뤄진 것이긴 하지만, 대만 외무장관은 지난달에 어쩌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 중국을 잠깐 멈추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도 하면서, 한편 국방부는 무슨 의무 병역제 같은 것을 확장한다던가 이런 것을 널리 펼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중앙정보국장은 지난주에 임박하진 않았다. 그러나 그 긴장은 높아진다. 가능성도 높아진다 라고 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에 3번이나 이게 말실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게 아주 애매모호하게 군사훈련하면 미국은 대만을 지킬 것이다 라고 3번이나 얘기를 했잖아요. 전략적인 모호함, 하나의 중국이란 말은 계속하면서. 그래서 지금 미국은 대만에 어떤 것을 지금 추천하고 있냐면, 러시아의 공격을 우크라이나가 이제 막을 수 있는 트럭 같은 시스템에 실어서 공격할 수 있는 대공 미사일 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방어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만만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중국도 배우고 있고, 우리 대만 침공할 때 이런 걸 이렇게 어드밴스드 해야지 되겠네라고 하고 있고, 지금 그 상황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취소해라, 취소해라 했는데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면 굴욕이고, 그러면 나는 힘이 있어, 강해,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되는데, 그게 성급한 행동이 어떤 때 될 수도 있잖아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될 수도 있다는 모든 가능성은 열어둬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같은 말과 말, 이제는 화상 입는다 하다가 전체에 3도 화상을 입을 거야, 이런 형태로 몸이 다 불타버릴 거야, 이런 형태로 점점 가면은 미국과 중국도 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세요. 8월이 언제냐면 오늘이 29일이네요. 다음 주가 이제 8월입니다. 8월 하면 그 지역에서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독대 회담을 하고 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기자회견에서, 회담 직후에 한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그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돈도 많이 들고 북한이 생각할 땐 북한의 입장에선 도발이지, 그러니까 안 하겠어 하고 안 한 지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한국과 미국이 아주 강한 여러 가지 무기를 동원을 한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미리부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시점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펠로시 의장이 중국을 방문을 하고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시작이 되고 할 때 한국은 어느 편이 돼야지 되는가? 영원히 중도일 수 있는가? 북한은 분명히 중국 편이 될 텐데, 이런 것도 한국까지 불똥이 튀는 것이고, 한국도 생각을 해야지 되고, 지역이 전체적으로 긴장될 수 있다는 면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지 방문하지 않을지가 주목되고, 이번에 방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긴장, 2025년에서 2030년 사이로 보고 있는 베이징의 대만 침공, 그 이후에 한국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걸 설정을 한국도 해야지 된다는 거죠.
잠시 뒤에 실용 뉴스 그리고 또 의회에서 지금 조금씩 달라지고 있거든요. 공화당이 좀 초조해질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나마 조금씩 숨을 쉴 수 있는, 그리고 이것 역시 중국과도 연관이 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10월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9월 중순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오미크론 BA.5에 대한 업데이트된 백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그 백악관이 9월 중순부터 이제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그리고 모더나 백신 회사도 지금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업데이트되지 않은 이 그 부스터샷은 앞으로는 더 이상 크게 권장되지 않는다. 물론 그렇지만 그 이전에 마저 두시는 게 더 나으실, 다 개인 사정이 있으니까는요. 그럴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 그 BA.5의 강한 업데이트된 백신이 9월 달에 나온다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50세 이상과 12살 이상으로서 뭐 면역력이 약하던가 그런 사람들에게 가능한 거고요. LA 카운티는 어제 여러 가지 입원율과 또 그 확진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안 해도 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뭐 회사라든가 아니면 가게 등에서 자발적으로 그 마스크를 쓰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같이 했고요.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샌프란시스코 시와 뉴욕 주가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으로 선포를 했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막 코비드처럼 확 확산되는 건 아니니까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 원숭이 두창 환자가 281명 이상, 뉴욕은 거의 그 뉴욕시겠죠. 1251명인데 생각해보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가 동성애자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 오해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시나 뉴욕 주가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것은 이것을 막고 확산을 막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이미 백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신 배포 같은 것을 우선 그런 지역으로 먼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큰 그 의미가 되겠는데, 모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위험도가 높은 게 이 동성애자 그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남자와 남자 사이의 성관계에서 가장 많이 거의 발생을 하고, 그렇지만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어린이도 발생자가 나오고 여성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천연두와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이미 그 백신도 따로 원숭이 두창에 대한 백신도 있고 천연두 백신도, 천연두는 사라졌어도 백신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USC네요. 아넨버그 그 공공정책센터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해도가 무척 낮아서 코비드만큼 위험하진 않습니다. 전염률도 코비드처럼 그냥 누구라 서서 말만 했다고 전염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막 겁먹고 하니까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데, 거의 반 정도는 미국 사람들이 감염률이 낮다는 것을 모르고요. 69%는 보통 이제 성관계하고 감염 경로를 알지만, 그렇지만 3분의 2 정도가 백신이 없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물론 충분한 건 아니에요. 미국이 많이 갖고 있고 이 백신을 제조하는 덴마크가 많이 갖고 있지만 추가로 지금 백신 생산 늘리고 있으니까는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걱정하는데, 지금까지는 남성이 뭐 거의 모든 이 그 원숭이 두창 환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있습니다. 코비드도 실험실 것이라고 음모론이 엄청 많고 중국이 퍼뜨렸다는 음모론 대단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2%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믿는데, 실험실에서 발견이 됐죠. 어떤 유럽의 실험실에서 원숭이가 이제 연구 대상이었을 때 발견이 된 것이지 뭐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21%는 5G 시그널로 원숭이 두창,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21%나 된대요. 아무튼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변이가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무리 뭐 소수의 어린이가 감염됐고 소수의 여성이 감염됐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남자와 남자 사이의 성관계를 갖는 이제 그런 케이스에서 원숭이 두창이 이제 나온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1,580명을 대상으로 그 아넨버그 공공정책센터에서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조사가 돼서 오차 범위는 3.3%포인트입니다. 초당적인 의회 법안이 많이 나오고 그 가운데 지금 두 가지가 중국을 겨냥한 거고 기본적으로는 칩을 지원하는 것, 칩 공장 미국에 세우는 거 지원하는 이것은 한국도 신경 써야 된다니까요. 한국은 중국도 신경 써야 되고 미국도 신경 써야지 되고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어떻게 잘 좀 봐주세요 하지만 이렇게 국가적으로 돈을 많이 지원하고 할 때는 한국도 이제 그 반도체 칩에 대해서 그 업계에서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은 뭐지? 국가적인 것으로는 이렇게 무슨 뭐 쭉쭉쭉 가는 것 있잖아요. 반도체, 화장품, 문화, 그 다음에 또 다시 반도체, 선박으로 시작해서 반도체, 그 다음에 다시 선박 조금 떴는데 또 반도체는 어떻게 되는가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을 겨냥해서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법안 이름이 뭐 어떻게 되든 칩과 과학법 이렇게 해서 2,800억 달러를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2,8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64대 33이면 굉장히 초당적인 거잖아요. 50대 50에서. 그리고 어제 하원에서도 이 정도면 초당적입니다. 243대 187로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지 될 일이다. 뭐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 얘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서명하기를 고대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이 상원에서는 그 척 슈머와 뭐 여러 그 이제 의원들이 뭐 이렇게 하고 해서 상원에서도 통과됐고 하원에서도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게 반도체 법안이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막 통과시켜 주지 않으려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 지도부가 그랬었는데도 통과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 전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후변화까지를 포함하는 기후변화 기금까지를 포함하는 지출안에 대해서 조 맨슨이 거부한다고 얘기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그 1대1로 조 맨슨 의원을 만나서 공약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나서 공화당에서는 조금 싫었던 거죠. 초당적으로 뭔가가 통과된다는 것이. 해서 반대해라 했는데 결국은 하원 의원도 24명이나 여기에 찬성을 해서 초당적으로 중국을 겨냥한다 하면서 이게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안은 그 퇴역 군인에 대한 재양 군인에 대한 의료 어떤 그 보조 같은 것을 확대하는 것이 확대 법안에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공화당 찬성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게 공화당 하면은 군인이랑 딱 연결이 되잖아요. 경찰과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자꾸만 초당적인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 공화당에서는. 그리고 오늘이 이제 또 하나의 법안이 나왔는데 발의가 됐는데 이것도 초당적인 법안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에이미 베라 연방 하원 의원과 공화당 켄터키가 지역구인 앤디 바 의원 두 사람 다 외교관계위원회 소속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려면 중국을 더 많이 알아야지 된다. 문화도 알아야지 되고 언어도 알아야지 되고 여러 가지 속성을 알아야지 된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요. 아베 신조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은 국무장관이 외교부니까요. 미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적어도 31명의 후보자를 이쪽 분야에 임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중국어를 더 잘하고 잘 알고 중국 문화를 더 잘하는 뭐 차이니스 아메리칸도 많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뭘 또 구성을 하는데 역시 초당적으로 중국 전략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야지 된다. 장기적으로 이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필수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막 확대되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중국 공산당을 아는 거다.
미국이 냉전 때에 이런 일 참 잘했다. 구소련과 관계에서 있어서도 그 일을 잘했고 그러한 것들이 이 자유가 공산주의를 압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이 전략을 2배로 늘려야지 된다. 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아마 통과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이제 어디서 교훈을 얻느냐면 미국이 한창 모든 것을 all about 중동, all about Palestine and 이스라엘에 했을 때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쪽과 손을 이미 잡았고 잡기 시작하는 아랍 국가들이 많이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포함해서 레이티스트 그렇지만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만 하더라도 빌 클린턴이 대통령 뭐 부시 때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아랍과 팔레스타인 대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랍권 중동 국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거기를 잘 모르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 나라 언어도 통달하지 못했고 미국의 그 코리안 아메리칸도 있고 이 북한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지만 북한과 협상을 할 때 북한의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 문화 그들의 자존심 같은 것들이 안 돼서 똑같은 말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협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북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그런 것을 겪으면서 많이 진화했습니다. 그쪽은. 중동 쪽도 많이 진화했죠. 그래서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그 전문가였다가 지금 정치인이 된 거죠. 그런 형태로 이라크 전쟁 당시 뭐 이런 형태로 그 이후.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은 중동, 아랍보다 훨씬 전문가가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이 같은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all about 중국하는 미국의 또 다른 정책의 하나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주식시장은요 지금 뭐 그 리세션이네 아니네 이런 말과 현실과 상관없이 분위기 좋습니다. 어제 오늘 다 뭐 다우지수도 130포인트 이상, 나스닥도 120포인트 이상, S&P 500도 33.37포인트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출한 여러 가지 뭐 처방약 값이라든가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보조 확대를 연장하는 이런 것 다 기금이 포함된 이 지출안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기후변화에 관한 기금안. 이 기후변화에 대한 기금안이라는 것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새로운 재생에너지 산업에 정부가 돈을 막 지원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요즘 지원 많이 해요. 칩에도 지원하고 기후변화 업계에도 지원을 하고 그런 건데 그 기후변화에 지원하는 그 돈으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전기자동차 비싸서 못 사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현재는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7,500 연방정부 보조금이 있고 주정부에서 또 해주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가능해져서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나 미네럴이 뭐 예를 들어 뭐 미국산이거나 아니면 그 무역 파트너가 미국과 무역 파트너라면 그러한 것들이 오는 국가가 뭐 이런 것들. 근데 배터리는 북미에서도 많이 생산되니까요. 이렇게 될 때는 메이드 인 멕시코에서 만든 포드 머스탱 그 마하 2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트럭은 $80,000, SUV $55,000까지 또 구매 시점에 이걸 해주니까 세금 보고할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훨씬 좋고 중고차를 살 때도 $4,000까지 크레딧을 주고 상업용으로도 크레딧을 주고 그런데 이제 뭐 제조업체에 따라서 뭐 20만 대까지 뭐 이렇게 캡은 씌워놓으니까 이러면 뭐 미리 됐었던 뭐 테슬라라든가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닛산 이런 데는 좀 별로겠네요. 소비자하고 별로 상관없으니까요. 소비자가 만약에 테슬라 사지 않고 다른 것을 산다던가 하는 경우는 아무튼 이게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하는 것. 그리고 기업에는 뭐 새로운 기술 뭐 그런 뭐 투자에 지원도 하고 세금 공제 혜택도 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자동차 그 제조 시설도 재정비하기 위해서 $20억 보조도 주고 아무튼 그 지출한 조맨신 의원이 아니 인플레이션인데 돈을 또 풀어 했었던 것을 마음을 바꿔서 이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통과되고 뭐 서명하고 하진 않았지만 조맨신이 되면은 되는 거죠. 물론 중간에 또 어떤 사람이
노노노노 할 가능성도 있지만 별로 없어 보이니까 지금 그렇고요. 또 요즘 한인타운에서도 그 얼마 전에 그 LA 타임스에서 보도를 했었던 그 한인 식당에서의 그 노조 결성, 이게 한인 마켓까지 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항상 제가 미국 뉴스를 보도를 해드릴 때 이게 한인타운과도 어떻게 연결이 될까 하는 마음을 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트레이더스 조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저도 오늘 갈 거거든요. 값싸고 물건 좋고 해서 매사추세츠에 있는 스프링필드에서 20마일 북쪽에 있는 대학촌이네요. 헤들리라는 유니버시티 오브 매사추세츠 에머스트 있는 노조 결성 투표를 했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45대 31. 그 31은 왜 반대를 했느냐? 반대한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트레이더스 조는 다른 그런 그 그로서리 스토어보다 아마 직원들에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트레이더스 조 제가 가보는 몇 군데가 공통적으로 다 그런데, 이렇게 그 종업원이 친절하다고 하는 것은 식당에 가서도 그런 걸 자주 느끼면서 짐작도 합니다. 아, 이 식당은 주인장 어른이 돈을 많이 주시는구나. 아니면 다른 대우가 좋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팁이 많이 나온다던가, 팁도 많지 않고 돈을 많이 주지 않아도 이 그 업주분이 종업원과 굉장히 관계가 좋으시다던가, 이런 게 있잖아요. 트레이더 조스가 그런 것을 볼 때 또 기계적이지도 않고 여기는 좀 화목하고 그리고 좀 대우가 좋은 것 같다. 실제로도 좋습니다. 실제로도 좋은데,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노조를 결성하는 것에 찬성표가 45, 반대가 31인데, 이 반대 가운데 상당 숫자는 모든 회사에서는요, 아무리 그 전에 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준 그런 그 회사 개념이,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회사라 할지라도 노조 결성한다 하면은 다 싫어해요. 스타벅스도 엄청 싫어했잖아요. 지금까지도 싫어하고 있고,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그 트레이더스 조도 지금 그런 그 작업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반대표 32일이 나왔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스토어를 방문을 해서 직원들과 1대1 스몰 그룹으로 왜 이런 노조를 하면은 안 되느냐, 우리도 그러면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콜로라도주에서도 이 투표를 할 것이다 하는 그 투표 절차가 시작이 됐고요. 다음 달 내일 모레입니다. 미니아폴리스에서도 역시 이런 그 노조 결성에 관한 투표가 진행이 된답니다. 트레이더스 조가 미국에 500군데 스토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 가운데서 가장 자주 가는 곳이 1호점이잖아요. 1호점이 저희 집에서 가까워서 1호점을 많이 가고 있는데, 역시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네요. 뉴스를 그냥 슬쩍 스치고 지나가도 될 것을 감정을 실래요. 아무튼 이렇게 노조 이 찬성 투표가 나오고 나니까 회사에서는 일단 그 스토어에 대해서 직원들과 바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임금이라든가 베네핏, 조건 등에 따라서. 처음에는 트레이더 조스가 좋았죠. 좋았다가 이게 감염자가 나왔잖아요. 그 제일 먼저 나온 스토어 가운데 포함이 되잖아요. 임금도 시간당 $4를 그 이후에 올렸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추세인 겁니다. 스타벅스 12월 달 이후에 지금까지 200군데 스토어에서 노조 만든다 결성 찬성표가 더 많아서 그렇게 통과가 됐고, 애플도 그렇죠, 아마존도 그렇죠, 다 노조 좋아하는 그런 그 사주 없다니까요. 추세인 겁니다. 잠시 뒤에 어느 뉴스를 전해드릴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팔라치아 산맥 하면은, 아팔라치 하면 어떤 그 미국의 상징이잖아요. 그쪽 켄터키주, 뭐 세인트루이스, 홍수 말씀드렸는데 2배 이상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답니다. 현재 15명이고요. 뭐 한 12시간 안에 거의 9인치의 비가 내렸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옆에 동네 뭐 웨스트 버지니아라든가 테네시주에서 여러 가지 사람 뭐 구조 대원이라든가 그런 그 무슨 헬기라든가 또 보내주고 있는데, 그쪽도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최악의 파괴적인 홍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점점 서쪽으로 오면서 라스베가스도 그렇고 캘리포니아주도 지금 샌버나디노 카운티도 돌발 홍수, 뭐
경고 같은 것도 내려졌는데 이 모든 것은 지구 온난화와 연관이 있는 거고요.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이 결국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이제 가을에 헌법 강의를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을 안 한다고 학교 측에 알렸습니다.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서 학생들이 시위를 했을 때 이 낙태법에 대해서 그 같은 판결을 내린 뒤에 학생들이 젊잖아요. 진보적이잖아요. 막 반대하고 이런 교수 싫어요 했을 때도 학교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수렴해야지 된다 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자진 사퇴를 했고요. 사무엘 얼리또 연방 대법관은 당시에 판결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카톨릭 신자인데 로마에서 열린 컨퍼런스의 그 비디오 클립을 보니까 세계 지도자들이 이 미국의 낙태 연방 그 대법원의 판결법에 대해서 조롱을 많이 했는데 거의 뭐 후퇴하는 거다 하는 거죠. 임마누엘 마크롱, 뭐 캐나다 총리, 영국 총리, 뭐 영국 그 뭐 왕자 윌리엄 왕자 이런 사람은 지난주에 유엔에서 우리는 지난달에 너무 불행했다. 뭐 우크라이나 침공도 그렇고 미국의 이런 뭐 헌법 자유를 이렇게 뒤집은 거 여기에 대해서 막 조롱하면서 사무엘 얼리또가 특히 보리스 존슨 대통령은 9월 달에 지금 물러나게 돼 있잖아요. 보리스 존슨도 이거 후퇴다라고 했는데 거봐 그런 말 하니까 대가를 치렀지 이렇게 말해서 미국 연방 대법관이 세계의 조롱 대상이 되고 있다니까요. 본인이 조롱을 해서 다른 사람을. 프란치스코 교황이 85세잖아요. 이번에 캐나다를 방문해서 뭐 기적의 호수라는 그곳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휠체어 타고 서고 내리고 다 부축받아야지 되는 걸 봤거든요. 거기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젊었을 때 축구 선수한 사람이잖아요. 노인에 대한 존엄성 같은 것을 미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말이에요. 전화하시는 거 부모님께. 강희신이었습니다.